워싱턴의 옆에 흐르고 있는 포토맥강 그 하구에 가면 그 인텔리전스 서포트 액티비티라고 그 ISA라고 하는 그 특수한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아마 이들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들은 극비의 비밀에 쌓여져 있는 그런 조직이기도 한 것입니다. 위치만 대략 알려져 있을 뿐 그들이 몇 명이 되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활동하고 있는지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이러한 조직들과 우리 군에서 선발된 특수요원들과 특수공작관들은 서로 간에 긴밀한 상호 간의 협조를 통해서 언제든지 적의 심장부로 타격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작전 임무 수행을 완료하고 안전하게 퇴각하는 것까지 모든 전체 과정을 확실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만 실미도에서 벌어졌던 그런 참극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전면적인 공격입니다. 북이 우리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또 연평도에 일방적인 포격을 가했을 때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는요, 우리 공군기를 띄워서 그 항공을 갖다가 북한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인근 언저리를 선회하는 그 에어쇼 같은 짓을 하고 끝냈어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어디 지역이든 공격을 했더라면 아마 그 발포한 원점은요, 발번 세월을 당했을 거예요. 잿더미가 됐겠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면전을 통해서라도 북의 이 핵 개발 기지,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켜버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전쟁일까봐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아주 절대적인 무력을 앞서서 무자비하게 제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적들은요,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반격할 의지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무서워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자에게는 승리만 보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던 사직생, 생직사라고 하는 이 경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약 문제입니다. 마약의 청정국가, 마약의 청결한 지역으로 소문났던 대한민국이 지나가는 5년 사이에 마약이 범람하는, 마약에 더럽혀진 마약 창궐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북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몰래 밀수돼서 들어왔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싼 값에 배포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청장년할 것 없이 사회 각계각층에 아주 널리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기에는 이 마약을 운반하는 범죄 조직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썩어빠진 경찰, 그리고 관제청, 또 공항, 항만을 지키고 있는 이런 인자들 중에서 이런 마약 조직들에게 돈을 받고 돈에 무릎을 꿇은 그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공직자 틀을 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죠. 그런 것들이 동시에 제거가 돼야지 이 마약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참극을 놓고도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뭐 경찰력이 부족했다고 이런 헛소리, 망언을 짓거리고 있는 저 여의도의 똥개 새끼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경찰 애들이 법무장관 지시를 받습니까? 검수완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검찰의 이 수사권이 지금 다 박탈당한 상황인데, 경찰들에게 법무장관이 마약을 수사한다고 지금 경찰들이 그 명령을 따릅니까? 이 되지도 않는 소리에다가 경찰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101 경찰대가 있어요. 그 101단에서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전담하는 곳인데, 용산경찰서 무슨 병력이 거기 마약 단속에 가지도 못하고 또 마약 단속에 동원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좀 꼴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이 북한산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부패 정치권들과 결탁된 범죄 조직들과 이런 돈 거래가 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한산 마약을 퇴로를 끊는 거는요,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그 망을 갖다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해외에서 아예 마약이 선적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에서도 마약은 반드시 국사범으로 처리를 하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여러 가지 협조가 뭐 어렵다 그러더라도요, 중국의 국가안전부, 중국의 공안부, 중국의 무장경찰, 중국군의 총참모부, 아주 이들도 조직력이나 역량이 막강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밀매하고 밀수하는 이자들을 일망소탕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그들의 활동과 조직선을 잘라버려도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한 정보를 중국 특수 조직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게 진짜 정보 협력이죠. 정보 협력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듯이 가가지고 무슨 뭐 1.5트랙은 어쩌고 2트랙은 어쩌고 뭐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기자 선생님들 하는 이야기들 가지고 가서 뭐 전략 회담이 있다고 해봐야 말짱 도루묵 아무 효과 없습니다. 실질적인 거, 중국의 사회 안전망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사회 안전망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이건요, 정보기관 혹은 경찰, 군 이런 데서요 반드시 해야 될 임무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말이에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됐든 중국 공안부가 됐든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 지금 우리 국내에 이렇게 진입되는데 이 마약이 진입되는 주요 통로가 너희 나라는 어디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 특히 어느 어떤 인물, 어떤 지역 애들 중심으로 해서 이 집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잡자. 그러면 중국 사회도 청결해지고 대한민국도 청결해지니 서로 좋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마약 수소 공작을 해서, 중국도 물론 썩어 빠진 경찰들이 있겠죠. 썩은 공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너네 내부에 썩어 있는 환부도 도려내고 우리도 그런 거 도려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얼마든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찰이 됐든 정보기관이 됐든 요즘 이런 일 안 하잖아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 사회 내에서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지금 급발진하고 또 환자가 어떤 식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왜?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현장 취재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기자 특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이야기는 알 수가 없죠.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고작 하는 게, 기자들은 조선족들 동량해서 걔네들이 번역해 주는 거 받아서 그거 적어서 보내고, 물론 대사관에 나가 있는 각종 주재관들도 마찬가지겠죠. 외교부,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자, 이따위 식으로 국가기관에서 나간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중국에서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겠습니까? 현재 중국 대사로 나가 있는 분,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하다 나가셨다는데 그분은 중국말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과거 만나본 바로 제 기억에는 중국말 잘 못하는 걸로 내 기억하고 있는데, 좌우지간에 어쨌든 대사로 갔으니까 노력을 하긴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약 단속은요, 그 마약 카르텔인 남미, 컬럼비아 같은 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오죽한 미국에도 DEA, Drug Enforcement Agency라 그래가지고 그 마약 단속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들과 협력을 해서 할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국가정보는 뭐 하고 있나요? 경찰청, 국제범죄과 이런 데는 뭐 하고 있나요 지금? 검찰도 뭐 그런 기능이 있겠죠. 뭐 하고들 계시나요 지금? 마약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력하게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요, 북한은 국가의 삼축제 중 하나가 확 허물어져요. 마약이 없어지면.
자, 세 번째, 북이 벌어들이고 있는 가장 요즘에 큰 수입원이죠. 암호화폐, 위조화폐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직접 그 동판을 만들어서 찍었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그 정도로 그 거짓말과 위선과 가짜는요, 능수능란한 아이들이 바로 북한 애들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그 위조 지폐에 관련된 그 전문 인사가 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한국에 와 있어요. 이 정도로 과거에는 우리 공작관들이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문재인 5년 동안에 서훈이나 박지원 같은 거는 간첩, 더 큰 간첩 문재인 덕분에 국가정보기관 완전히 망해져 버렸잖아요. 요즘 안 하고 있겠죠. 그 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약은 그런 식으로 이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비밀 정보기관까지 협력을 하고 또 공안기관까지 협조를 해서 이런 걸 단속할 수 있는 망을 갖다 더 강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위조 지폐 혹은 지금 암호화폐로 표현되는 이 가짜 거짓말쟁이들 해킹 도둑질, 자, 이것도 잡는 거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지금 이 암호화폐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아무런 증거 없이 제가 그런 말 할까요? 사진 한 장 없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쓰고 있는 중국의 은행 계좌나 다른 구체적인 구자번호 모르고 이런 말씀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법무부 FBI 안에서는요, 금년도 초에 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이라고 해서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이라는 거를 신설을 했고, 거기에 재미교포 출신의 최은영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열심히 그 동태를 파악하고 해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하고 협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고 얼마나 많은 범죄를 소탕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미국의 재무부 안에는요, Department of Treasury라고 하죠. 그 안에 테러 앤드 그 국제 금융 정보국이라는 게 있어요. 정식 풀 네임은요,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라고 해요. 이 재무부 안에 있는 이 테러 국제 정보국, 이것도요, 무시무시한 저승사자 같은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돈거래를 다 꿰고 있고 추적하고 감시하고 찾아내고 소탕할 수 있는 기구인데, 이런 기구들, 미국의 재무부라 그래서 CIA만큼 약할 것이다? 아닙니다. 정말로 이 미국의 공포스러운 데가 FBI나 CIA가 아니라 IRS란 말이죠. 미국의 그 조세를 담당하는, 우리로 말하면 그 우리 국가 세무국입니다. 거기가. 그 미국 그 IRS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FBI보다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하면 거지됩니다. 거기에 걸리게 되면요. 그럼 협조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죠. 미국의 재무부, 법무부, FBI, CIA. 이쪽하고만 해도 아마 밤새서 일해야 될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면 이들과 협조와 공조 속에서 치밀하게 추적하고 치다 보면은 북의 해커들 잡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두바이, 또 시리아 다마스커스, 이란 테헤란, 그 중동 지역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조하러 가가지고 잡아들여, 납치해버려요. 그냥 납치해서 끌고 오는 거지. 말 들으면 살려주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도 되고, 대신에 말 듣는 애들은 전향시켜서 북을 공격하는 쪽으로 써먹으면 되죠. 지금요, 북한의 해커를 잡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을 저는 다 마련해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금융정보국에,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에 좀 이복형 검사님이 계신 데 있죠. 거기도 드리려 했지만 사적으로 주는 자료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에요.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은. 해서
북의 요원들에 대한 사진이며 거주 지역이며 걔들이 쓰는 전화번호며 통장 내용이며 이런 걸 다 파악하고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얘기를 안 받아요. 전혀 그걸 뭘 할 생각조차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 개인이라도 뭘 하긴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자, 국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국가정보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처럼 외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매수당해서 오염되어 있는 요원들로 가득 차 있는 저것, 또 각종 이권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탐관오니로 변질돼버린 그런 아이들이 있는 저것, 이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대북 공작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의지조차도 다 꺾여버린 저런 친구들, 그런 애들 데리고서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국정원이나 이름도 버리기가 뭐해서 쓰겠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정예병력 몇십 명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없애야죠. 자, 국가정보원을 시효로 불필요한 인적 자원을 갖다 제거를 해서 한번 공무원사에 개혁을 해보십시오. 나머지 무슨 재정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방부다 뭐 국토보다 어디다 해가지고요. 그 쓸데없는 유휴 인력들요. 최소한도요. 60%에서 70%는 넘어요. 그럼 그런 인원들 다 잘라내요. 그리고 작은 정부로 효율적인 정부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굳이 일 안 하는 자들, 먹고 노는 자들한테 왜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줘야 됩니까? 이 나라가 지금 자선 사업하는 국가입니까? 저는 이 점에 있어서요. 지금 연금 개혁 때문에 이제 골머리 썩고 있잖아요. 연금 개혁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등적으로 하면 됩니다. 차등적으로. 즉 무엇이냐? 일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연금을 더 주고요. 일 열심히 안 한 자들한테는 연금을 덜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동사무소 이렇게 아주 수월한 일 하다가 몇십 년 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기간만큼 최저한도의 그 보상 차원에서 연금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정말 힘든 일, 목숨 걸고 유서 쓰고 다니면서 일했던 그런 그 국가의 비밀 요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4배, 5배 줘야죠. 그리고 무슨 일괄적으로 65세 되면 주고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군인도 요즘에 뭐 연금을 65세 돼서 준다 그러면 그 군의 골간세포는요, 장교가 아닙니다. 사병이라고요? 그것도 아니고 진짜 군의 골간세포는 하사, 중사, 상사로 구분된 그 부사관들이에요. 그 부사관들을 갖다가 처우를 제대로 해주고 해야 허리가 튼튼해서 사람 몸의 인체가 건강하듯이 군대도 강화될 수 있는 것처럼요. 군 연금도요, 일반 연금하고 비교해보면 뭐 과도하다,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데 군에서 진짜로 목내놓고 일했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서 군대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병과가 우리 정보병과다 뭐 특수병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적진으로 흑색공작과 뛰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더 해주고, 국내에서 무슨 정훈장교 뭐 이런 데는 좀 덜 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공무원들의 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뭐 연금 개혁을 하는 분이 뭐 유럽 모 국가에 갔다 와서 그 조그만 나라에 인구도 몇 명 안 되는 나라에 갔다 와서 뭐 학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과연 맡겨도 될까 싶어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유독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중용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서울대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데, 서울대학교 들어오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재준이 있어요. 즉, 이 학식, 그 순간순간에 지식을 감별하는 그런 재치는 있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데 인간성이나 사회성이 풍부하고
그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그 창의력이나 적응력이 뛰어나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는 감수성도 떨어지고 부족한 면이 오히려 많은 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서울대 나오고 고시를 봤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인재다. 이거 큰 착각인 것입니다. 제가 고시를 한 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당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던 학생 데모들이 많았었는데요. 물론 그 데모가 다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 당시 학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요. 고시 보는 아이들이 그 준비하는 그 학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뭐 화폐금융론, 또 정치학, 뭐 헌법 관련된 법 관련된 것들, 또 행정학 관련된 과목들 이런 교실을 제가 한번 청강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바깥에서 데모를 한 그것 때문에 그 수업을 듣겠다고 그 고시를 준비하려고 왔던 그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요. 저런 개자식들 봤나. 남 수업하는데 방해나 하는 새끼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때 학생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과연 저렇게 현실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그냥 지금 인내하고 참고 공부를 해서 고시를 붙는 게 과연 그게 최상의 길인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실용적인 어학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결정한 국가안전기획부에 입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크나큰 일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업도 성공시켰습니다마는 저도 사람인데 왜 중간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했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죽다 살아난 얘기들을 몇 가지 더 해드리겠는데 참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면서요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북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 핵,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위조지폐로 대별되는 암호화폐의 도둑질, 이 세 가지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 한미 간에 혹은 주변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본색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꼭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라도 특수공작 사업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지금요 국가정보원 내에서 이와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원장이 됐든 뭐 차장이 됐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공작 기본 계획서라고 하는 거 그 써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응? 어찌 보면 참 안타깝고 한심한 일인데 지금도 국가정보원장의 원장이 되겠다고 날뛰고 다니는 사람들 보잖아요. 참 미안한 얘기가 아니라 참 북한인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았고 대북 공작 사업 한번 안 해봤던 자들이 국가정보원장 되겠다고 유튜브도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안 될 소리죠? 국민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비밀에 감춰져 있던 우리 전설의 공작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의 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아첨하고 손 비벼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장이다 차장이다 달았던 인간들이 다시금 국가정보원을 갖다가 뭐 어떻게 리더로 온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좀 정상화된 나라, 제대로 된 정보기관, 비밀 공작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